내년하고 내후년 2026년까지 서울은 입주 물량이 좀 계속 부족해요. 심각한 수준의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전세 시장을 굉장히 자극할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나쁜 것과 상관없이 전세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경기와 상관없이.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경민 교수입니다. 그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매매하고 전세의 이 스프레드가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져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는 사실 모르겠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갭 투자로 들어가면서 전세가 매매를 올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게 좀 위험한 거죠. 무시무시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는 거죠. 들어오시고 싶어도 집이 별로 없어요. 초등학교도 안에 있다 보니까 1, 2억 더 비싸도 다 들어오시더라고요. 전세하고 매매는 사실 이건 사실 별개의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서 어떤 공간에 산다고 했을 때 그 개인이 할 수 있는 초이스는 내가 거기를 매매해서 거주를 할지 아니면 임차해서 거주할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죠, 사실. 그럼 원래대로 하면 이거는 역외관계 생기는 게 맞아요. 다만 일시적으로 같이 가는 방향도 있었긴 하지만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건 다양한 요인이 커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 효과예요. 전 세계 어디든 이렇게 대규모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맨 처음에 나타나는 효과는 월세 폭등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대도시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 이상의 월세가 다 폭등했어요. 모든 대도시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월세가 폭등을 했고, 월세가 폭등을 했으면 같은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전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전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에 입주 물량의 영향을 그냥 받아요. 그러니까 평균 대비 입주 물량이 적다고 했을 때, 준공 물량이 적다고 했을 때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왜냐하면 올해하고 작년에도 벌써 평균 대비 만 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효과에다가 입주 물량까지 있었고, 세 번째 효과는 전세 포비아예요. 매매는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못하겠고 또 전세는 위험해서 못하겠고 월세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서울은 아파트가 50%, 비아파트인 빌라가 50%예요. 근데 전세 포비아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빌라에 거주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지는 거죠. 빌라 마켓은 실질적으로 전세 마켓이에요, 대부분이. 그럼 여기서 한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 시장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가격 때문에 매매로 넘어가진 않아요. 전세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전세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 요소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그 트렌드는 내년까지 계속 갈 것 같아요. 매매를 밀어 올린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네.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으로 그게 그 데자부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갭 투자가 존재하는 한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건 항상 나타나요. 예, 근데 전세가 지금 여전히 주요한 상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내가 이 가격에 전세 사느니 매매로 가지라는 판단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빌라는 많은 분들이 전세를 살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빌라에 사는 분들이 있어요, 소득 때문에.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빌라도 공급이 돼야 되는 건데 토지 시장에서 토지 가격이 안 떨어졌어요. 토지 가격이 안 떨어져 버리니까 사업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파트도 못 지는 거고 빌라도 못 져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년 안에 질 수 있거든요. 그럼 빌라는 뭘로 보냐면은 그 해의 인허가 물량으로 볼 수가 있어요. 서울시 평균으로 매년 인허가 물량이 한 25만 채가 나와요, 빌라가. 근데 다 짓지는 않아요. 한 4만 채 정도 져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 7천 채가 인허가 물량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저어진다고 하더라도 평균 대기 반밖에 안 되는 거고 여전히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내년도 빌라 물량 없을 수 있어요. 집주인들이 다 나가고 이제 그때 철거를 해가지고 공사를 지금 멈추고 있는 거지. 투룸 같은 것도 지금 한 3억 5천 정도 간다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돈이 어디서. 그러면은 이제 전세 포비아가 해결이 됐다고 치자고요. 어쩔 수 없이 전세 사는 분들이 빌라를 보러 다닐 텐데 그때 빌라 물량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빌라 전세 가격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내가 이 가격에 빌라에 살아야 돼? 다시 아파트 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되게 많아요, 지금. 예. 2008년 위기가 온 다음에 2012년부터 16년 사이가 아파트 물량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그 시점이 뭐랑 같냐면은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하고 똑같아요. 예, 왜냐하면 2008년 위기가 있은 다음에 아파트를 못 지었고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실은 가격이 높다가 떨어지면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덜 졌어요. 그러면서 2013, 14, 15, 16년이 10년 평균 대비 아파트 물량이 좀 적어요.
시장에서 신규 입주 물량이라는 게 신규 주택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소득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소득이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은 예전 구축 아파트하고 신축 아파트 간의 프리미엄의 가격 차이가 커져요. 그러니까 동일한 아파트여도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5년 내 신축 아파트가 구축 아파트보다 15% 정도 비쌌어요. 근데 2017, 18년 되면서 이게 40%로 벌어져요. 그러니까 길 하나 두고 15년 된 아파트가 10억인데 5년 안에 아파트가 14억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전국에서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 물량이라는 게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공급량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럼 공급량이 얼마나 부족한 건가요? 제가 계산을 했을 때 이제 시장의 균형점을 찾아간다고 했을 때요. 그러니까 2010년대 평균적으로 서울시에서 한 3만 5천 세씩 공급이 돼요. 매년. 근데 이제 올해하고 작년에 한 10,000채 정도가 부족했어요. 입주 물량이. 2024년에 한 15,000세대가 나오고 그리고 2025년에 17,000세대가 나와요. 2026년에는 수치를 밝힐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적게 나와요. 그래서 부족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 정도 수치라고 하면은 전세 가격 상승이라는 거는 장기간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예. 3년 후에 입주 물량의 공백기가 발생합니다. 전세 가격 상승이 가장 먼저 올 수 있고요. 그에 따른 매매 가격 상승도 연동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정책 이슈예요. 왜냐면은 지금 아파트 짓지 못해요. 그러면은 공공 사이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 밀어버린 건 그냥 팩트예요. 우리가 항상 봐왔던 거기 때문에 이 시점이 언제 나올지가 굉장히 무시한 거여서 서울시하고 국토부는 진짜 정신 차리고 정책 제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 제가 봤을 때 해야 될 건 두 개인데 첫 번째는 이제 가격이 그래도 떨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중산층하고 서민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 그러니까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OECD 대비 창피할 정도로 적기 때문에 이걸 늘려야 돼요. 근데 그 누구도 SH공사하고 LH공사가 자기 옆에 생기는 거 다 반대해요. 심지어 강북에서도 반대하고 사실은 이 SBS 근처에서 예전 청년주택 박근혜 정권 때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반대했잖아요. 목동에서. 그럼 이게 실제적으로 힘들다는 걸 이해를 하면은 공공에서 민간 브랜드 아파트들 25평 이하를 굉장히 많이 지금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 사실 리츠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재정 지원 안 해도 돼요. 주택도시기금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면 10조짜리 펀드 만들 수 있어요. 자세한 건 제 책에 있고. 두 번째는 매매라는 거는 기축 시장에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 시장에서. 여기에 있는 관심을 분양시장으로 돌려버려야 돼요. 가격 메리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공유지 기반으로 거대한 분양시장을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파트가 10억이면은 국공유지 부지에서 우리가 5년 후에 8억짜리 내놓을 테니까 당신들 분양해서 하려면 이쪽을 줄 서면 일로 다 줄 쓸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 기존 아파트 시장 거래가 안 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가격을 누르는 하방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럼 땅이 어디냐까지 가는 건데 서울시 안에 땅들 있어요. 서울 의료원 부지하고요. 그다음에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부지도 철도청 부지 엄청 크고 상암동에 100층짜리 업무지구 하려고 했던 데 있어요. 그거 오피스 거기 들어가봤자 그 수요 없기 때문에 그런 땅들 활용해야 돼요. 서울시에서 안 내놓는 게 문제예요, 지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강남권에서 그린 기능을 상실한 그린벨트 지역들이 있어요. 그거 다 모아가지고 하면 가능해요. 예. 주택담보대출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지금 좀 굉장히 역대 최고치라고 하고 그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계대출이 하는 통계를 보더라도 올 초 특례보금자리에 나오면서 대출 비중이 확 늘었다고 나오잖아요. 사실은요. 그럼 이게 가계대출에서 많은 부분이 지금 주택담보대출인 것이 거의 팩트고요.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지난 97년 기업부채로 인해서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는데 그거에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겁니다. 영끌 대출이라든지 무슨 영끌 투자 이런 행태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다만 이거 같아요. 그러면 이 대출 부분이 정말로 위험 자산인가를 봤을 때 우리가 LTV 기준이 굉장히 강해요. 외국보다. LTV 외국은 80%인데 대부분이 우리나라는 50%, 60%예요. 즉 이 주택 자체가 파산되거나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요. 그러니까 가계 부채이 늘어난 건 맞으나
이 부채의 위험성이 과연 같이 증가하느냐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봤을 때 위험성은 뭐냐면은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이분들이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담대가 늘어났잖아요. 자기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경제 활동에 대해서 영향 미치는 게 큰 거예요. 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크고, 다른 이슈는 또 뭐냐면은 전세가 가계대출로 안 잡혀요. 전세 자금은. 근데 요즘에 가격이 다 올랐기 때문에 전세가 금융화되어 있어요. 자기 돈으로 전세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그럼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해서 넣는다고 했을 때는 사실 가계부채 비중은 더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가 일어날 수도 있으면 한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어떤 영향 같은 게 좀. 금리가 높아지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는 것이고, 금리가 싸졌을 때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거는 사실 그거는 이제 그 전 세계 부동산 시장 분석의 그 베이직이에요. 자기 소득 대비 이자 부담을 과신하지 않고 샀던 분들의 경우에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고정금리를 받았냐 아니면 변동금리를 받았냐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신규 대출의 경우에 우리나라는 변동금리가 커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이자가 분기별 또는 뭐 반기별로 변동된다고 했을 때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은 변동된 금리, 주담대, 상승된 이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전준에서 나온 메시지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금리 상승을 멈췄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한 0.75 정도를 세 번에 걸쳐 내리겠다는 이야기인데, When will it become appropriate to begin dialing back the amount of policy restraint in place? That begins to come into view and is clearly a topic of discussion out in the world, and also a discussion for us at our meeting today.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효과가 이미 선반영됐어요. 우리가 10월 달에 국채금리가 4.3까지 찍다가 지금 3.4까지 내려왔어요. 빠른 기간에. 그러니까 이게 내년 언제쯤에 금리를 내릴 거라는 시그널이 반영이 된 게 있고요. 첫 번째는. 다만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그 미국이 그만큼 5.5 기준금리에서 0.75를 내린다고,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크거든요. 기준금리 많이 안 올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하느니 잘했죠. 사실은 관리를. 3.5에서 또 동일한 레벨로 0.75를 내릴까에 대해서는 우선은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200 bps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까? 그러다가 환율 또 망가지면 또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내년에 경기가 과연 좋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경기 안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총선 이후에 PF 사태가 터질 수가 있어요. 다 같이. 이게 만약 다 같이 터진다고 하면은 레고 사태 때처럼 일시적인 신용 경색이 일어나면서 또 국고채 금리가 확 올라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상황이 안정화된다는 차원에서, 글로벌 시장이 안정화된 차원에서는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지만은, 내년에 우리가 어느 시점에 미국만큼의 크기로 이자율을 내릴까? 그거는 모르는 일이고요. 굉장히 조심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은. 그동안은 계속 고금리 상황을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미 이제 영끌했던 사람들이나 이자 부담이 굉장히 늘어난 사람들은 그때 상황과 비슷하게 2008년과 같은 위기가 올 수 있지 않냐. 사실 2008년의 위기는 사실은 그때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5%였어요. 그리고 그때랑 약간 좀 상황이 좀 다른 것이, 그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이었어요. 사실은요. 가격이 많이 올라갔지만은 문제는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었고, 미국이 금융시장이 흔들리니까 금융시장 자체가 흔들리면서 약간의 이슈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기준금리 5%를 2%로 낮추면서 300 bps를 그냥 낮춰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가격이 원상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슈는 그거죠. 그러면은 지금 기준금리가 3.5인데 과거와 같이 우리가 몇 년 전처럼 0.5까지 낮출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연준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이제 인하 시점이 언제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내년 하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글로벌 차원에서 금융시장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국내 이슈인데,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에서 어느 시점에 이자율을 낮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다만 그것과 별개로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해질 것인가 하고, 그리고 이제 PF 사태가 여름에 동시에 다 터질지, 아니면 이게 제대로 관리가 돼가지고 금융시장의 신용경색까지 안 갈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은 굉장히 불확실한 해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죠. 내년 연말까지는. 그러면 2025년부터는 이제 입주 물량 절벽으로 인한 공급 부족 사태가 서울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다시 정리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내년까지는 무조건 금융 사이드에서 효과예요. 지금 말씀드린 다 금융 사이드거든요. 미국의 그 이자 멈춘 것, 한국이 이자 언제 멈추고 내릴 것에 대한 것도 금융이고, 그리고 PF 사태도 신용 경색이기 때문에 그건 금융 사이드예요. 다만 이제 이게 해결이 된다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부동산 시장, 공간 시장에서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내후년 그리고 그 다음에도 굉장히 그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 당국자가 이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교양이는 부탁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우리 집 양이는 밤마다 뛰어다녀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추워. 예방주사 어디가 쌀까요? 당신의 궁금증, 지식비서 스프에서 해결하세요.